오리온 자리거든요. 오리온 자리. 오리온 자리에 잘 보면 요 애가 밝게 빛나긴 하고, 근데 색깔이 또 약간 빨간색입니다. 그쵸? 요 애도 밝게 빛나는데 색깔이 약간 파란색이고, 약간 보라색도 여기 있긴 하고, 여기 보라색도 있긴 하고, 그러네. 그래서 여기 오리온 자리 별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요 정도에는 말머리 성운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별은 색깔하고 뭐 이런 게 달라요. 그래서 그게 이제 온도랑 관계가 있습니다. 별의 표면의 온도는 색이랑 관계가 있습니다. 별의 표면의 온도는 뭐 쇠붙이를 달구잖아요. 그러면은 원래는 처음에는 표면 온도가 낮으면 그러니까 여기 약간 걸쳐 있는데 3000 켈빈은 3000도씨랑 비슷해. 왜냐면 이제 숫자가 커질수록 섭씨 온도에다가 273 더한 게 그 절대 온도거든요. 섭씨 온도에다가. 그래서 아무튼 3000 켈빈이 되면은 약간 뭐가 걸쳤죠. 가시광선 영역에서. 이게 빨간색 빛이 납니다. 그거보다 온도가 낮으면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적외선이 나오니까 여긴 가시광선이고 써있네. 가시광선 적외선. 사람이 이제 적외선이 나오는 거는 감지할 수 없잖아요. 안 보이다가 3000 켈빈이 되면 약간 불그스름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쇠가 달궈지면 붉게 변하잖아, 그렇죠? 근데 표면 온도가 더 올라가면은 이런 파장을 가집니다. 이런 파장. 근데 그래도 붉은색 쪽이 많아, 그렇죠? 그래서 5000도씨가 되잖아, 그럼 이런 파장을 가집니다. 그래도 약간 붉은색 쪽이 많은데 6000 켈빈이 되잖아, 그럼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약간 요쪽도 많고 요쪽도 비슷비슷하게 있으니까 뭐 노란색 계통이 돼요. 노란색 계통. 근데 더 온도가 더 높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파란색 쪽의 영역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온도가 높으면 파란색 빛이 돼요. 온도가 높은 별은 파란색 빛이 됩니다. 뭐 이런 거를 이제 프랑크 곡선이라고 합니다. 이건 흑체라는 말이 있는데, 흑체는 자기가 흡수한 에너지를 전부 다 복사하는 그런 물질을 흑체라고 해요. 위에 써있네요. 복사 에너지를 흡수한 다음에 주어진 온도에서 복사 에너지를 최대로 방출하는 가상의 물질을 흑체라고 한다. 근데 별은 흑체에 가깝다. 별은 하여튼 흑체에 가까운데 이 별이라고 봐도 되는 거고요. 이런 이제 프랑크 곡선이 나옵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이거는 이제 측정을 한 값일 수도 있고, 하여튼 뭐 이론적인 값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빈의 변이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람다 뭐 이런 것까지 나오는 건 아니에요. 뭐 빈의 변이 법칙이 뭐냐 뭐 이런 게 나오는 건 아닙니다. 잠깐만요. 빈의 변이 법칙이라는 게 나오는 건 아닌데, 람다 맥스라고 하는 데가 어디냐면 여기가 이제 최고점의 파장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절대 온도에는 반비례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로 가서 파장이 짧아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파장이 짧아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 온도가 크면은 파장이 짧아진다 그런 거지. 절대 온도가 크면은 표면 온도가 크면은 파장이 짧아진다. 가장 빛이 많이 나온 곳에 파장이 짧아진다라는 거예요. 네, 그게 빈의 변이 법칙이고. 그래서 이제 별의 색하고 표면 온도랑 관계가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외우는 게 좋은데, 파란색이 제일 온도가 높은 거고요. 붉은색이 제일 온도가 낮은 거고, 온도가 낮아도 뭐 한 3000 켈빈 이상 뭐 이런 거죠. 온도가 낮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주황색, 노란색, 그러니까 요거 가운데 요런 애들을 외우시고, 요 가운데는 이제 둘을 섞어 놨으면 주황색, 흰색과 노란색이니까 황백색, 흰색과 파란색이니까 청백색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표면 온도가 별의
표면 온도가 별의 색깔하고 관계가 있다. 그런 말이고, 그 다음에 이거를 조금 더 정확하게 하고 싶은 겁니다. 그냥 봤을 때 이거 파란색이네 이렇게 딱 명확하게 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파란색일까 뭐 청백색일까 뭐 이렇게 좀 명확하게 이제 말하기가 힘드니까 색지수라고 하는 거를 이용합니다. 색지수. 색지수는 전체 색에 대한 정량적인 척도를 색지수라고 한다. 뭐 말이 어렵네요. 그러니까 조금 정확하게 하고 싶다 뭐 이런 거야. 맨눈으로 측정한 별의 밝기를 안시 등급이라고 한다. 맨눈으로 봅니다. 맨눈으로 보는 거는, 근데 맨눈으로 볼 때 우리 눈은 노란색 영역에 민감해요. 근데 이게 일단은 등급을 아셔야 되는데, 등급 있잖아요. 별의 등급. 등급은 낮을수록 밝은 거예요. 등급이 낮을수록 밝다. 이 중요합니다. 등급이 1등급이네가 2등급이네 보다 밝은 거예요. 낮을수록 밝은 거야. 그래서 맨눈으로 봤더니, 맨눈으로 안시 등급이라고 하는 게 뭐 얼마 나왔어요. 뭐 얼마, 뭐 1이라고 하게, 그냥 1 나왔어. 예를 들어서. 근데 사진을 찍으면 사진 건판은 요즘에야 뭐 좀 건판으로 찍지를 않고 뭐 디지털 카메라로 찍긴 하겠지만, 아무튼 사진 찍을 때는 파란색에 더 민감해요. 그래서 파란색이 더 민감하다는 뜻은, 만약에 노란애 파란애를 보면은 파란애가 더 밝게 보인다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사진을 찍은 등급을 사진 등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안시 등급에서 사진 등급, 거꾸로 내가 얘기했네. 사진 등급에서 안시 등급 뺀 거, 그걸 색지수라고 합니다. P가 뭐 포토겠죠. B는 비지블일 텐데, 맨눈으로 봤을 때 사진 등급에서 안시 등급을 빼요. 그러면은, 봐봐. 그러면 이제 만약에 마이너스 값이 나왔다. 색지수가 마이너스 값이 나왔다. 누가 큰 거죠? 안시 등급이 큰 거죠. 그러면은 걔는 안시 등급이 크다라는 거는 파란색 등급이 더 작다라는 거잖아요. 파란색 등급이 작은 거죠. 그래서 만약에 표면 온도가 높은 별은 파란색 영역의 빛이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파란색이 더 작아지는 거예요. 이게 등급이 낮을수록 밝은 거기 때문에 색지수가 마이너스가 됐어. 일단 그러니까 사진 등급에서 안시 등급 뺐더니 얘가 마이너스 값이래. 그러면은 이 등급은 얘가 큰 거잖아. 등급은. 근데 파란색이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파란색의 등급이 작잖아. 맞아요? 파란색의 등급이 작기 때문에 파란색이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색지수가 마이너스가 되면은 등급이 작은 애가 밝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파란색 별이에요. 파란색 별. 파란색에 가까운 별. 표면 온도가 높은 애라는 거죠. 표면 온도가 높은 애가 됩니다. 표면 온도가 낮은 애는, 그러면은 이제 색지수가 플러스 값이 된다라는 거는, 플러스 값이 되면은 사진 등급이 높은 거잖아요. 얘 높은 거잖아요, 얘가. 그러면 등급이 높으면은 밝은 게 아니라 어두운 거예요. 그러니까 맨눈으로 본 게 더 밝은 거예요. 걔는 이제 그렇다라고 뭐 노란색 별, 하여튼 노란색에 가까운 거고, 노란색에 가까운 겁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표면 온도가 낮은 거죠. 그래서 색지수가 마이너스 값일수록 온도가 높다. 그걸 외워야죠. 온도가 높으면 색지수가 마이너스다. 색지수는 사진 등급에서 안시 등급 뺀 거다. 만약에 안시 등급과 사진 등급이 같다, 0이다. 그러면은 노란색하고 중간이 어디일까? 중간이 흰색이네, 흰색. 노란색은 사람이 잘 보는 거고, 파란색은 사진이 잘 보는 거고, 그러면 흰색 정도 되겠네. 근데 사람의 눈도 좀 다를 수 있어요. 사람들마다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뭐 생명도 있고, 극단적으로는 생명도 있고, 내가 보는 색깔이랑 다른 사람 보는 색깔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각 세포 개수가 뭐 완전 똑같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사람들마다. 그리고 예전에도 무슨 인터넷에 이게 색깔이 어떤 색이냐, 뭐 어떤 사람은 무슨 색을 보고 어떤 사람은 무슨 색을 보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뭐 괜찮은 건데, 더 괜찮은 방법은 그냥 기계로만 하는 거예요. 기계로만. 그러니까 UV 필터를 이용하는 건데, B는 이제 블루죠, 블루. B는 파란색빛 통과하는 필터고, V는 안시 등급이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민감한 노란색빛만 통과하는 거고, U는 그 울트라 바이올렛이겠지. 파장이 짧은 자외선만 통과하고. 그래서 필터를 껴서 그냥 사진기로 다 찍는 거예요. 안시 등급 대신에 V 필터를 껴가지고 찍는 겁니다. 그게 좀 더 정확하겠죠, 그러면은. 그래서 색지수가 아까 전에 안시 등급이랑 사진 등급을 생각하면은 요게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죠. 블루 필터에서 비지블 필터를 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아까랑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물론 뭐 UV도 할 수 있겠지만, 하여튼 그걸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고,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은 지금 상대 이게 색이라고 되어 있고, 이게 정확하게 등급인지 색인지 의미가 없네요. 이게 등급인지 색인지가 그냥 색이니까 등급은 아닐 것 같은데. 그러면은 하여튼 요렇게 됐다라는 거는 이쪽 영역이 더 많다라는 거고, 이거는 온도가 높은 빛이다, 높은 별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요렇게 색지수를 나타내면, 만약에 아까랑 똑같은데 B에서 V를 뺀 값이 마이너스 값을 나타내면은 고온의 별인 거죠. 고온의 별이면은 B 등급에서 V 등급 뺐을 때 마이너스 값이 나타난다. 그러면은 블루 등급보다 V 등급이 더 높은 거거든요. 등급이 높으면은 그 빛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루가 더 많다라는 거죠. 등급이 작은 애가. 그러면은 온도가 높은 별이고요. O나 B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걸 또 아셔야 될 게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는 거긴 한데, 요게 OP AF GKM, 요게 이제 OP AF GKM, 이렇게 문자로 표현해요. 이거를 OBAF GKM, OBAF GKM. 그래서 여기에 고온의 별은 O형과 B형 같은 경우에는 고온의 별이다, 이거 OB.
마이너스 값이고, A는 아까 전에 백색이었습니다. 백색. 예, 그럼 0이고, F에서 M은 플러스 값이다. 노란색이 더 가깝다. 그 다음에 태양의 색지수는 0.66인데 그러면 플러스 값이죠. 이게 플러스 0.66이죠. 태양 같은 경우에는 약간 주황색으로 보이고 노란색 계통 아니에요. 노란색 주황색 계통이거든요. 그리고 태양은 B 영역에서 측정한 등급이 V 영역에서 측정한 등급보다 크다. 그러니까 등급이 크면 어두운 거예요. 그 빛이 별로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블루는 이제 사진 등급이고 V는 이제 안시 등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값이 작으면은 작을수록 고온이다. 고온. 네. 근데 얘가 만약에 이게 0이다 그러면은 한 10,000켈빈 정도. 네. 10,000켈빈 정도입니다. 왜냐면 이 흰색이 10,000켈빈 정도 되거든요. 10,000켈빈 정도 된다. 근데 그게 저 값이 크면은 더 저온이다. V-B 값이 크면은 저온이다. 아직 읽을 것 같죠? 네. 그 다음에 분광형은 별빛을 프리즘을 통과시키면 파장이 긴 붉은색부터 파장이 짧은 보라색까지 여러가지 빛으로 나누는데, 빛이 나누어지는 것을 스펙트럼이라고 하고, 별빛의 스펙트럼을 분석하면은 별의 여러가지 특성을 알 수가 있다. 네, 스펙트럼의 종류. 연속 스펙트럼은 이제 고온의 물체에서 나오는 빛을 분광기를 통해서 보면 연속적인 띠가 나타납니다. 백열등의 불빛이라던가 그런 것들. 근데 예전에는 이제 중학교 책에는 이제 태양빛도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배우잖아요. 근데 그거를 자세하게 보면은 사실 연속 스펙트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는 빠졌고 그냥 백열등만 이렇게 써 있는 거고. 왜냐면 태양의 대기가 있기 때문에 태양의 대기에서 흡수가 일어나요. 요게 지금 그런 스펙트럼 띠입니다. 이게 뭐 태양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스펙트럼 띠가 지금 이렇게 보이는 거고. 그래서 연속 스펙트럼은 고온의 광원, 근데 고온의 광원이 어떤 특정 기체가 있는 저온의 기체를 통과할 때는 거기서 흡수가 일어나기 때문에 흡수선이 나타나고요. 예, 특정 파장빛이 흡수가 되고. 근데 기체 자체가 고온이야. 그러면은 거기 있는 애들 가운데 에너지를 받아서 들떴다가 떨어지는 애가 있어요. 예, 그럼 그거에 해당하는 빛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온의 기체에서는 방출선 스펙트럼, 선자가 들어오고 선 스펙트럼, 선 스펙트럼이라고도 하고 뭐 방출선 스펙트럼이라고도 하고. 네. 광원 근처에 고온 기체가 있으면 근데 그거는 뭐 이론적으로는 이런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불꽃 반응색 같은 거 있잖아. 우리가 막 가열을 막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나오는 빛을 보면 이렇게 보이는데, 사실은 이렇게 고온이나 저온이냐의 차이이긴 한데요. 태양 근처는 사실은 고온일 거 아닙니까? 기체들이 뭐라고 해야 되나, 채층은 좀 온도가 낮아도 코로나층 뭐 이런 데는 되게 온도는 높거든요. 네. 그래도 그냥 그런 거는 이게 관측이 돼. 이게 관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태양보다는 좀 저온인가 보지. 태양보다는 저온인가 보죠. 그래도 요런 저온의 기체들이 흡수하는 선들이 이게 관측이 됩니다. 물론 이제 고온의 기준이 어느 정도가 고온이다 뭐 이런 말을 줄 수는 있는데, 천체를 관측할 때는 대부분 이런 게 관측되는 거지. 이런 거는 잘 관측이 되나?
발광성운 이런 거는 될 수는 있어요. 발광성운은 뭐 이렇게 빛이 나는 성운인데 그런 거는 이제 주변에서 열을 받아가지고 그게 고온의 기체가 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대부분은 요걸로 보는 겁니다. 요걸로. 이론적으로는 이제 고온의 기체에서는 이제 선 스펙트럼이 나온다. 예. 그래야 되니까. 온도가 높으면은 에너지가 들떴다니까 다시 떨어져서 빛이 나오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거 다 지금 다 흡수 스펙트럼이잖아요, 그렇죠? 예. 흡수 스펙트럼으로 다 관측하는 거고. 요 순서 좀 외우셔야 되고 O, B, A, F, G, K, M. 예. 파란색, 흰색, 노란색, 붉은색, 사이사이는 청백색, 황백색, 주황색. 그리고 태양의 표면 온도가 한 6000 켈빈 정도 되거든요. 여기 한 5800 정도 되거든요. 이건 태양은 여기다. 태양은 노란색. 멀리서 보면 노란색인 거죠. 우리 가까이서 보니까 빛의 양이 워낙 많으니까 하얀색으로 보이는데 멀리서 보면 노란색으로 보이는 거죠. 근데 이 표면 온도에 따라서 걔네들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들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M은 요런 애들이 막 있어요. 되게 많답니다. 근데 지금 M형이 되면은 반응을 해서 그러니까 온도가 낮은 거예요. 온도가 낮아요. 온도가 낮으면 이렇게 화합물이 잘 됩니다. 화합물. 온도가 낮으면 안정화 물질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온도가 높으면 그 화합물의 결합을 끊고 이 단일 입자들이 많은데 온도가 낮은 별은 이런 화합물들이 많고 온도가 높으면 이건 수소만 있다던가 헬륨만 있다던가 마그네슘만 있다던가 이런 거거든요. 이거 화합물이 아니에요. 이건 그렇죠? 어떤 원소지 원소.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하는 방법보다 스펙트럼 분석을 하면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거 배운 것도 배운 건데 그거보다는 이게 더 좋은 거죠. 스펙트럼 흡수선의 위치와 세기가 표면 온도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이거를 기준으로 별을 구별할 수 있다. 이거를 이렇게 분류하는 거를 별의 분광형 또는 스펙트럼형이라고 한다. 별의 분류 체계 연구 초기에는 수소 흡수선의 종류와 세기로 구별했는데 오늘날에는 OB, AF, GKM 이렇게 7개 분광형으로 나타내는 하버드 분광계 분류법을 사용한다. 하버드라는 사람이 있었던 거구나. 천문대 이름이 하버드구나. 미국의 하버드 천문대에서 피커링이라는 거 캐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분류를 체계를 잡았네요. 자, 그래서 O형은 파란색이고 M형은 붉은색인데 그게 낮아지고 그 다음에 OB, AF, GKM을 또 0에서 9단계까지 10단계로 나눕니다. 그래서 표면 온도가 약 5800켈빈이면서 분광형은 G2형이다. 태양 같은 경우에 노란색인데 이것도 대략 수치를 보니까 이게 2형이잖아. 2형. 여기 써있네요. 고온의 별이 0이고 저온의 별이 9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수치가 낮을수록 더 고온이에요. 이해 가요? 그래서 막 G형이 내가 G0, G0형도 있고 G1형도 있고 G2형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얘가 더 고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0부터 9까지 숫자를 쓰는데 0부터 9까지 쓰면 10단계죠. 근데 태양은 G2형이다. G2형. 그래서 햇빛의 스펙트럼 분석해보면 수소 스펙트럼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트륨 스펙트럼도 나옵니다. 자, 그래서 O형 같은 경우에는
뭐 요런 애가 많이 나온다. 그다음에 뭐 A형 같은 경우에는 요런 애가 많이 나온다. 그러면은 A형인 거고, A0형인 거고, 뭐 이렇게 화합물들이 많이 나온다. 화합물. 이러면은 이제 온도가 낮은 거고. 요거는 이제 연구가 다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스펙트럼 분석을 하면은 어떤 스펙트럼이 많이 나오고, 그러면 얘는 표면 온도가 몇 도다 이렇게 정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별의 광도와 크기. 광도는 모든 방향으로 단위 시간당 방출되는 복사 에너지 총량이다. 광도는 모든 방향으로 단위 시간당 뭐 1초 동안 이런 거죠. 1초 동안 방출되는 복사 에너지 총량 광도라고 한다. 1등성이 6등성보다 약 100배 밝다. 등성이라는 말보다는 등급이라는 말을 쓰는 게 맞긴 하거든요. 여기 등성이라고 나왔는데 어떤 등급이라는 말을 쓰는 게 더 맞는데, 그래서 5등급 간의 밝기는 약 100배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2.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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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에 5제곱 하면 한 100 정도 되거든요. 그 100에 이제 루트 5제곱근, 100에 5제곱근이 2.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약 한 등급 차이는 2.5배 차이가 나고, 그래서 한 등급 2.5배인데 만약에 두 등급 차이 난다 그러면 6.3배, 세 등급 차이 난다 그러면 16배, 네 등급은 40배, 다섯 등급은 100배. 숫자 외우는 게 좋긴 하고 그렇게 납니다. 그거를 식으로 나타낸 거네요. 뭐 이게 맞는지는 맞겠지. 만약에 뭐 간단히 뭐 그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여기 등급 차이가 되는 거지. 이게 등급 차이. 그 등급 차이를 밝기 차이로 바꿔주는 건데, 만약에 1등급 차이 난다. 1등급 차이가 나면은 100에 5제곱근이거든요. 그게 2.5라고. 2.5. 그러면 2.5배 차이 나는 거고. 괜히 어렵게 써 있는 건데 내용을 알면 되는 거야. 이거는 외울 필요 없어요. 그렇죠? 괜히 어렵게 써 있는 거야. 이렇게 한 다음에 로그를 씌우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한 다음에 로그를 씌우면. 근데 1등급 차이가 5배 차이 나고 5등급 차이면은 100배 차이 난다. 알면 돼. 이거를 가르쳐 주는지 모르겠어, 학교에서. 이거는 지금은 알 필요 없고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절대 등급과 광도와의 관계, 이걸 알아야지 이걸 풀 수 있나? 이런 거 알 필요가 있나요 지금? 로그가 들어가고 말이라는데, 요거는 이제 문제 나와서 필요하면 써먹을게요. 이거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슈테판 볼츠만 법칙은 이게 전체 에너지입니다. 전체 에너지는 절대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는 뜻입니다. 흑체의 표면 온도가 높아질수록 모든 파장에서 더 많은 양의 에너지가 방출되고, 표면 온도 T인 흑체가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에서 방출되는 복사 에너지는 이런 관계가 있다. 슈테판 볼츠만 법칙이라고 한다. 근데 이게 처음에 나왔던 그 플랑크 곡선을 이게 뭐 수학을 잘 하는 거지. 이게 밑에 있는 거를 적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만큼을 적분하면은 그 에너지가 요 상수에다가 3000에 4제곱 한 것만큼 에너지가 나온다. 뭐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 밑에 있는 걸 적분하면은 에너지 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슈테판 볼츠만 법칙은 절대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는 거죠. 에너지가.
절대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 볼츠만 슈테판 볼츠만 상수는 이렇게 되고. 자, 그러면 근데 절대 온도가 표면 온도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 온도의 절대 온도. 표면 온도의 단위를 절대 온도로 하는 거예요. 표면 온도가 뭐 단위를 섭씨 온도로 하는 게 아니라 절대 온도 단위로 한다는 거예요. 표면 온도를 섭씨 온도로 나타낼 수도 있고 절대 온도로 나타낼 수도 있는데 여기 보면 여기 K로 써져 있잖아요. K? 켈빈? 그렇죠? 여기 단위를 켈빈 온도로 하는 건데 켈빈 온도로 쓰는 게 절대 온도예요. 여기 섭씨 온도라고 써져 있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광도는 시간당 방출되는 총 에너지인데, 자, 요게 뭐냐면 요게 아까 전에 슈테판 볼츠만 법칙에서 이걸 잘 보시면 단위 면적당이에요. 단위 면적당.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단위 시간 동안 단위 면적에서 방출되는 복사 에너지. 그러니까 1제곱미터에서 1초 동안 이만큼의 에너지가 나온다. 이게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1제곱미터면 그러니까 얘가 뭐냐면 1제곱미터 1초 동안에 방출되는 뭐 에너지는 줄 단위 쓰면 되는 거니까. 이런 거예요. 그런데 얘가 별의 크기가 있잖아요. 별의 크기. 반지름 하면 별의 표면적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 표면적이 4파이R 제곱입니다. 표면적. 면적이겠지. 면적 제곱미터 4파이R 제곱. 그거를 곱하면은 1초 동안 방출하는 에너지가 나오는 거죠. 그거를 광도 라지는 광도입니다. 지금 광도. 이 식은 아셔야 됩니다. 이 식은 별의 광도는 4파이R 제곱. 이거는 9의 표면적 식이고 R은 뭐 이 천체 별의 반지름이고 시그마 T 대제곱 로 같은데 시그마라고 하자. 시그마 하여튼 플랑크 상수 슈테판 볼츠만 상수죠. 요거를 아셔야 됩니다. 요걸 알면은 뭘 할 수가 있냐면 광도를 재고 광도를 알아내고 별의 밝기를 알아내고 절대 온도는 그 색깔 있지. 색지수로 온도를 알아내고 표면 온도. 그 다음에 얼마나 밝은지를 알아내면 광도를 측정하면 뭘 할 수 있냐? 반지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식에서 R제곱은 냅두고 나머지 다 이항해서 나눈 다음에 이항한 게 아니라 나눈 다음에 루트를 씌우면 이렇게 됩니다. 맞죠? 그러니까 R제곱은 4파이 시그마 T 4제곱분의 L인데 이거를 루트를 씌우면 2T 제곱은 루트 바깥으로 푹 나오고요. 파이 시그마 분의 L 이렇게 되죠. 네. 아무튼 반지름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저 별이 크기가 얼마냐 이런 거 알 수가 있어요. 가보지 않아도 이제 알 수가 있다. 자, 그래서 별의 2차원 분광 분류, 표면 온도와 광도에 따른 분류, 이거를 해본 거예요. 이렇게 해봤는데 그 밑에는 OB, AF, GKM 온도가 적혀 있는 거고 표면 온도가 적혀 있는 거고 여기는 절대 등급인데 절대 등급이나 광도랑 비슷한 얘기입니다. 절대 등급이 낮을수록 광도가 크기 때문에 이거는 위로 올라갈수록 밝은 거야. 광도 큰 거야. 절대 등급이 마이너스 10등급 뭐 이렇게 써져 있는 거기 때문에 등급이 낮을수록 밝은 거니까
그래서 초거성 이 애들을 저 식으로 계산을 해요. 그러면은 얘네들은 이 초고성들은 광도 계급 1이라고 이렇게 한 거고, 이 사람들이 초고성은 1로 먹인 거고, 여기에 위치를 합니다. 여기에 위치를 해요. 초고성은 그 다음에 밝은 초고성이군요. 초고성은 1이고, 둘 다 초고성은 1이죠 지금, 그쵸? 밝은 초고성이 있는데 하여튼 초고성은 1이고, 거성은 2, 3, 밝은 거성 3, 거성, 준거성. 그 다음에 이렇게 위치하는 거는 O형은 주계열성. 그 다음에 준외성은 이렇게 위치하고, 백색외성은 여기 위치합니다. 백색외성은 크기가 작고, 분광형은 한 100색 정도, 그 정도 되는 거죠. 광도 계급이 O형이면 주계열성에 해당한다는 거 아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1형에 속하면 초거성이고, 2형은 이제 밝은 거성, 3형은 거성, 준거성, 주계열성, 5형 이렇게 나타나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HR도와 별의 종류, HR도는 광도랑 온도를 나타낸 그림이 HR도인데, 약 33,000개의 별을 배열했네. 열심히 했네요. 헤르츠, 스프롱과 러셀의 이름을 따서 HR도라고 한다.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막 배열했더니 막 골고루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 골고루 있는 게 아니라 요렇게 한 무리가 있고, 요렇게 한 무리가 있고, 요게 이렇게 한 무리가 있고, 요게 한 무리가 있고, 요런 거를 발견한 거야. 자, 그래서 별들을 구분해 봤더니 요렇게 있는 무리가 있고, 요렇게 있는 무리가 있고, 여기 있는 무리가 있고, 여기 무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예요. 만약에 온도가 낮아요. 온도가 낮으면은 원래 에너지는 조금 방출되겠지? 절대 온도가 낮으니까 조금 방출되겠죠? 근데 광도라고 하는 거는 4파이R 제곱 곱하기 이렇게 되잖아. 근데 온도가 낮은데, 그러니까 붉은색이면 온도 낮은 거죠? 온도 낮은데 엄청 밝게 보여. 그럼 그게 무슨 소리냐면 표면적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도가 낮은데 밝게 보여. 그러면 등치 크다라는 소리예요. 초고성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온도가 낮은데 요 정도 밝게 보여. 그러면은 요 무리는 거성, 덩치가 좀 크다라는 거예요. 얘는 초고성 더 큰 거. 근데 여기는 이렇게 쭉 따라가는 거는 온도가 높으면은 일로 가면 온도가 높아지죠? 온도가 높아지는데 그럼 밝게 보이겠지? 근데 그게 꼭 등치가 커서 밝게 보이는 수준이 아니고, 등치는 비슷한데, 반지는 비슷한데 온도가 높아져서 밝게 보이는 수준인 거야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는 쭉 이쪽은 주계열성 단계에 있는 거야. 주계열성. 거성이나 초거성이 되기 전에 그 단계에 있는 주계열성인 애들은 이런 분포를 갖습니다. HR도에서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밝아지는 거죠. 절대 등급이 나쁘게 밝은 거니까. 근데 온도는 비슷한데 얘보다 더 밝은 데는 초고성이 되겠죠.
온도 비슷한데 더 밝으면 초고성이 되는 거죠. 태양의 위치는 이 정도고 G2형 이 정도고요. 그 주계열성이니까 V가 되겠죠. V. 그리고 뭐 요랬던 애들이 나중에 이렇게 거성이 될 겁니다. 요 정도 된 애들이 거성이 될 거예요. 그리고 백색외성은 온도는 높은데 원래는 밝게 보여야 될 것 같은데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크기가 작은 거죠. 백색외성은 요 무리에 있는 겁니다. 온도가 높은데 밝게 보이는 게 아니라 작게 보이는, 이렇게 크기가 작으니까 어둡게 보이는 거죠. 광도가. 그래서 이렇게 4개 영역으로 각각 구분이 되더라. 그래서 HR도를 이렇게 그려놨고, 그래서 HR도의 특징 아셔야 되는데, 주계열성 별의 90%가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좁은 띠 영역을 이루는데, 이 안에 있는 별들은 주계열성이다. 별의 일성의 한 90%는 이제 주계열성으로 보냅니다. 대표적인 주계열성에 태양과 시리우스 A 등이 있다. 주계열성의 에너지원은 수소 핵융합 반응이죠. 수소 핵융합 반응은. 그 다음에 HR도의 주계열성의 위치의 특징. 주계열성에 속하는 애들은 왼쪽 위로 갈수록 표면 온도와 강도가 높고 반지름과 질량도 크다. 선생님이 비슷하다고 표현했는데 그거 좀 잘못됐네. 그러니까 약간 더 크긴 크네요. 얘네들은 작은데 작잖아, 그쵸? 얘네들 좀 더 커지긴 하네. 질량도 커지고, 근데 질량이 커야지 사실 파란색 영역이 됩니다. 왜냐면 그 질량이 커야지 수축을 많이 하면서 온도도 높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질량이 커야 된다. 그래서 주계열성에서 오른쪽 위로 갈수록 질량 크고 표면 온도 높다. 그래서 반대로 오른쪽 아래로 가면은 아까 오른쪽 아래로 간 것 같은데 왼쪽 위로 갈수록 광도 높고 반지름 질량 큽니다. 오른쪽 아래로 갈수록 온도 광도 낮고 반지름 질량 작다. 이게 주계열성 특징이고요. 주계열성의 질량이 크면 반지름 크다. 질량 크면 반지름 큰 거지. 당연히 그렇겠죠. 질량 크면 반지름 크죠. 그 다음에 주계열성은 질량이 크면은 에너지 많이 소모하니까 수명은 짧다. 수명 짧다라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질량이 크면 수명 짧다. 그리고 주계열성에서는 OBAF-GKM에서 태양은 G형이고요. 그러니까 O형은 태양 질량이 50배나 되는 거죠. 지금 50배. 광도는 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적색거성은 이제 그 내부에서 수소핵융합 반응이 다 끝나면은, 그 수소핵융합 반응이 내부에서 끝나면은 잠깐 이제 수축을 합니다. 핵융합 반응이 중단된 중심부의 헬륨 핵이 중력으로 수축을 해요. 근데 중력 수축을 하다 보면은 또 이 안쪽에 온도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이 온도가 올라가면 중심 바깥쪽에 있는 애들은 또 수소 핵융합 반응을 또 합니다. 아직 여기 핵융합 반응 하기 전에 수소 핵융합 반응을 바깥층에서 해요.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내부 압력이 증가하니까 커지죠. 그리고 이렇게 내부 압력이 증가해서 커지다 보면, 이게 증가하다 보면, 표면적이 증가하다 보면 붉은색을 띱니다. 온도가 낮아지면서 팽창할 때. 그러면서 적색 거성이 된다. 적색 거성. 전체 별 중 1% 미만이며, 대표적인 적색 거성으로 아르크투루스랑 알데바란 A가 있다. HR도에서 적색 거성은 주계열성 오른쪽 윗부분인데 초거성보다는 아래쪽이죠.
크기는 10배에서 1000배인데 적색 거성의 질량은 반지름에 비해 매우 크기 때문에 질량에 비해 반지름이 매우 크기 때문에 밀도, 적색 거성의 밀도는 작죠. 아무래도 이렇게 증가했으니까 부피가 작은 거고요. 초고성 초고성의 북극성, 니게르, 안타레스, 베텔기우스 이런 게 초고성이네요. 자, 여기 일단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태양보다 시리우스가 더 큰데, 이게 시리우스보다 뭐 이런 애 더 큽니다. 이게 리겔이 여기 있는데, 알데바란 여기 있고 리겔이 더 크고 안타레스 더 크고. 엄청나게 큰 거겠죠. 백색 외성은 적색 거성에서 바깥층이 다 날아가고 안에 남아있는 애가 백색 외성이 돼서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죠. 크지가 않으니까 광도는 낮은 거고 백색을 띠는 거는 그래도 표면 온도는 높은 건데 광도는 되게 낮게 측정이 됩니다. 크기가 작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HR도를 그려보면 여기가 주계열성 위치, 여기 초고성, 여기가 적색거성, 여기가 백색거성 위치 이해하시죠? 그쵸? 그림을 익혀두면 되겠고 탐구하기 문제 한번 1번에서 2번 풀어보시고요. 이거는 뭐 맞았죠? 해봤죠? 여기 칸 채우기 하고 자, 별은 흑체에 가까운 송대리를 가지며 이로부터 별의 온도나 광도 등을 추정할 수 있다. 이게 뭐 플랑크 곡선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플랑크 곡선은 흑체가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의 파장에 따른 에너지 세기 분포 곡선으로 흑체가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세기는 표면 온도에 따라 달라진다. 기인의 변이 법칙은 이제 최대 파장이 절대 온도에 반비례한다 이런 뜻이고. 아무튼 온도가 높으면은 최대 파장은 짧아지는 겁니다. 파란색 쪽으로 가는 거죠. 별의 표면 온도는 높을수록 파장이 짧은 빛을 방출하므로 파란색을 띠고 표면 온도가 낮을수록 긴 파장의 빛을 많이 방출하므로 붉은색을 띱니다. 색지수, 별의 색을 나타내는 척도로 표면 온도가 어떤 별은 색지수가 마이너스로 나타나고 표면 온도가 높은 별 마이너스로 나타내고 표면 온도가 낮은 별은 플러스로 나타난다. 별빛의 스펙트럼 분석을 해보면 이제 OB, AF, GKM으로 분류를 하고 그걸 이제 분광형이라고 얘기합니다. 표면 온도는 O형인 애가 제일 높은 거고요. GKM형인 애가 제일 낮은 겁니다. 광도는 별의 모든 표면에서 모든 방향으로 단위 시간 동안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총량인데 포그슨 공식, 두 별의 겉보기와 밝기 사이에 이런 관계가 있다. 이거를 포그슨 공식이라고 한다. 아무튼 그 등급 차가 1등급 차가 나면은 2.5배 밝다 이거예요. 그거를 식으로 쓴 거고 흑체의 표면 온도가 T도씨 높아질 때 T도씨가 높아질수록 도씨가 아니죠. T가 높아질수록 모든 파장에서 더 많은 양의 에너지를 방출한다. 그걸 슈테판 볼츠만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슈테판 볼츠만 법칙. 그 식이 이겁니다. 슈테판 볼츠만 법칙. 에너지는 슈테판 볼츠만 상수 곱하기 T 4제곱 T4제곱에 비례한다. 별의 크기는 광도식으로부터 알 수가 있습니다. 광도는 표면적 곱하기 그 슈테판 볼츠만 법칙. 이거 곱하면은 1초 동안 방출되는 에너지 광도가 나와요. 근데 광도 알고 온도 알면은 크기도 알 수 있다.
그래서 H활도의 가로축은 분광형을 쓰는 거고, 분광형 또는 이제 표면 온도를 써도 되고요. 그다음에 세로축은 또는 광도니까 절대 등급이라 써도 됩니다. 절대 등급 또는 광도. 별의 종류 크게 네 종류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H활도의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이어지는 좁은 띠 영역, 주계열성 말하는 거고, 90% 정도가 여기 속한다. 적색 거성은 오른쪽 위에 분포하는데 표면 온도가 낮아 붉은색을 띠며, 광도는 큽니다. 왜냐면 커서 큰 거예요. 네. 그 다음에 H활도에서 적색 거성보다 위쪽에 분포하는 별은 초고성이고, 적색 거성보다도 크다. 주계열성 왼쪽 아랫부분에 위치하는 거는 백색 외성이고, 15번은 백색 외성. 표면 온도가 높긴 한데 광도는 작다. 왜냐면 진짜 작아서. 이해하실까요? 개념 기본 한번 풀어보고. 학교 개학했어요? 저번 주 뭐 친구 나가고 있어요, 혹시?
됐어요? 절대 온도이 작은 게 온도가 큰 거. 네. 중국하고 작은 게. 일단 요거는 며칠 남았다고요? 30 며칠 남았다고? 39일. 오늘까지만 하고 그러면 중간 대비 해야겠네. 그쵸? 요거는 다 맞았고 요거는 나중에 풀게요. 나중에. 예. 그 다음에 한 세트 더 하자. 한 챕터 더 합시다. 한 챕터. 별의 진화와 에너지원 28쪽. 자, 별의 진화와 에너지원. 근데 고1 과정에서 어느 정도 좀 배웠어요. 그래서 별의 탄생할 때 이런 성운에서 탄생하는데 성운에서 밀도가 높고 그러니까 애들이 모여야 되기 때문에 밀도가 높아야지 중력에 의해서 많이 모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온도는 낮은 게 좋습니다. 온도가 낮아야지 퍼져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모일 때는 밀도가 높고 온도가 낮은 성운은 주로 분자 상태 수소로 구성되는데 이런 원시별은 이러한 성운에서 중력 수축에 의해 만들어지며 중력 수축이 계속 진행함에 따라 주기활성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원시별 탄생 조건은 밀도가 크고 이런 온도 낮고 밀도 큰 고밀도의 암흑성운에서 중력 수축하여 원시별이 탄생하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건 암흑성운 중에 이제 별명이 뭐 창조의 기둥이라고 하는 그런 애인데 이게 엄청 큰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여기가 요건데 여기에 요런 게 별이 생기고 있는 데입니다. 별이 생기고 있는데 그래서 요 별하고 별 사이 거리가 보통 한 3, 4광년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운 안에서도 별이 많이 태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기 태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온의 고밀도 성운에서 중력 수축에 의해서 원시별이 된다. 근데 원시별은 아직은 별은 아니고 중력 수축이 되면서 중심부 온도가 상승을 하거든요. 상승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1000만 켈빈 이상 되면 주계열성, 수소 핵융합 반응하면서 주계열성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원시별의 질량이 클수록 중력 수축이 빠르게 일어나 주계열성에 빨리 도달하며 주계열성 왼쪽 상단에 위치한다. HR도에서 뭐 그런 거지. 그 다음에 질량이 태양의 약 0.08배보다 작은 원시별은 중심부 온도가 핵융합 반응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높지 않기 때문에 걔네들은 주계열성이 될 수는 없다. 너무 작으면 주계열성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온도가 너무 낮아서. 그리고 HR도에서 요런 애들이 있고 요런 애들이 있는데 한 10,000년밖에 안 되네. 그게 아니구나. 요랬다가 요렇게 가는 거군요, 지금. 그러니까 성운이 태양의 100배 정도 되는 그런 애는 요랬다가 요로 가서 주계열성이 되는 거고, 요렇게 주계열성 되는 거고, 주계열성 되는 거고, 주계열성 되는 거고. 요 때는 아직 원시별인 거죠. 요런 애들 원시별인 겁니다. 아직 주계열성 되기 전에. 그래서 질량이 태양의 100배 정도 되면은 요렇게 한
만 년 정도 되면 주기활성이 되는 거네요. 네, 한 10만 년 정도 되면 주기활성이 되고. 태양은 지금 태양은 어디죠? 아, 1 여기가 태양이죠. 1 태양은 이렇게 딱. 그래서 만약에 0.08배 이하인 별들은 주기활성까지가 안 됩니다. 그럼 갈색 외성 이런 게 된대요. 갈색 외성이 된다. 주계열성일 때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 주계열성이 되는데 별의 수명 중 한 90%는 주계열성으로 유지를 하는 거죠. 왼쪽 높이 왼쪽으로 갈수록 얘네가 질량 크고요. 태양은 여기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질량 작다. 그 다음에 수명은 더 짧다. 수명은 왼쪽으로 갈수록 수명 더 짧다. 질량이 커도. 그랬다가 여기 있던 애들은 주로 초거성이 되고 여기 있던 애들은 초거성이 영역으로 가고 요것도 뭐 거성인가 이거. 근데 요런 애들은 이제 적색 거성, 요런 애들은 초거성. 나중에 이렇게 될 겁니다. 뭐 이해하시죠? 근데 이건 구분을 했네, 이 책에서는. 적색 거성은 처음에 수소 핵융합 반응 끝나고 난 다음에 중심부에서 수축이 일어나면서 온도가 올라가는데, 그럼 중심부 바깥층에 있는 수소가 핵융합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내부 압력이 커지기 때문에 팽창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팽창하면 이제 광도가 커지는 이유는 표면적이 증가하니까 그런 거고, 표면 온도가 낮아 적색 거성이 된다. 근데 중심부에서 계속 수축을 하다 보면 1억 켈빈에 도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중심부에서 헬륨 핵융합 반응하는 그런 적색 거성이 된다. 요거 다음 요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소 핵융합 반응은 이제 바깥층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되면서 이거는 오히려 좀 더 작아지네. 이거는 커진다라고 써 있는데 이러면서 중심액이 팽창하여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외곽층의 수소층을 바깥쪽으로 밀어내므로 그 온도와 수소 핵융합 반응률이 낮아지며 표면이 별의 바깥층을 수축한다. 근데 별의 크기 광도는 적색 거성일 때보다 비해 줄어든다. 이러한 별을 헬륨 핵융합 적색 거성이라고 한다. 뭐 이렇게 구분을 했네요. 헬륨 핵융합 적색 거성. 근데 아무튼 태양보다 크게 되면은 초고성까지 발달합니다. 그래서 맨 나중에는 헬륨 핵융합 반응으로 탄소핵까지 만들어지고 얘는 철까지 만들어지고요. 초고성은. 그래서 최종 단계에서는 적색 거성의 경우 헬륨 핵융합 반응이 중심부에서 끝나면 일단은 수축을 해요. 중력 수축을. 중력 수축을 하다가 그 압력을 못 견디면 터지는데 바깥층이 날아가고 바깥층이 날아가면서 행성상 송온이라고 하는 거를 이루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있던 중심부는 수축을 하여 백색 외성이라고 하는 게 됩니다. 헬륨 핵융합 반응으로 생성된 탄소 핵의 질량이 크지 않기 때문에 중심부에서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탄소로 이루어진 중심핵은 계속 수축할 밀도가 높아지며 중력 수축으로 생성된 에너지를 서서히 방출하면서 수축한다. 질량이 작은 별의 마지막 단계이다. 백색외성. 만약에 백색외성을 우리가 뭐 채집하로 간다. 그 백색외성에는 다이아몬드가 많을 수 있어요. 탄소로 되어 있는데 압력도 높고 온도도 높았으니까 엄청 큰 다이아몬드 막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갈 수 있으면
태양보다 크면은 이제 초신성이 되면서 폭발하는데 그때 막대한 양의 에너지가 방출되면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도 생겨납니다. 근데 만약에 태양의 한 1.4에서 3배 정도 되면은 중성자별이라고 하는 게 태어나고, 중성자별도 위험한 애예요. 중성자별도. 블랙홀도 위험한 애인데 태양 질량이 한 3배 정도 되면은 빛도 빠져나갈 수 없는 블랙홀이 됩니다. 이게 거의 같은 크기 같은데 이렇게 밝게 보이네 진짜로. 요랬던 애가 터지면서 지금 여기가 거의 같거든요, 크기가. 그치? 사진이. 근데 이렇게 밝게 빛나네요. 초신성 폭발한 과정이구나. 1987년도에 찍혔나 보네. 요 순간 찰나에 찍힌 거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퍼져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긴 한데, 요거는 이제 초신성의 잔해가 되겠습니다. 좀 더 격렬하고요. 행성상성운 잔해는 저렇게 격렬하진 않아요. 행성상성운은 뭐 요렇게 요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별의 에너지원, 원시별 같은 경우에는 중력 수축 에너지라고 하시면 돼요. 중력 수축에 의해서 위치 에너지가,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는 과정이고, 주계열성은 이제 수소 핵융합 반응이죠. 주계열성은 수소 핵융합 반응. 질량이 결손되면서 그 에너지만큼이 뭐 빛 에너지나 열 에너지가 나온다. E는 mc 제곱 식에 의해서. 그 다음에 수소 핵융합 반응이 순전히 수소 가지고 핵융합 반응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니까 PP 반응이라고 해서 P가 이제 프로톤이겠죠. 양성자. PP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헬륨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한 1000만 도씨 이상이 되고 1500만보다는 작을 때, 1800만이었어 되나? 1800만보다 작을 때. 근데 1800만보다 크면 중심 온도가 PP 반응하는 게 아니라 CNO 순환 반응이라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높아가지고요. 거기에 탄소, 질소 이런 성분들도 같이 있는데, 여기서 결국에 그림이 복잡해 보이지만 수소가 4개 들어가요. 하나, 둘, 셋, 넷. 그쵸? 헬륨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요게 촉매 역할을 합니다. 탄소, 질소 이런 애들이 촉매 역할을 해요. 엄청 빨리빨리 진행된다는. 수소 4개 들어서 헬륨 하나 나오는 건 똑같은데 반응 속도가 되게 빨라요. 그래서 수명이 줄어드는 거죠. 수명이 줄어드는 거고. 다행히도 근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CNO 순환 반응을 한다라고 해서 PP 반응이 아예 안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런 보기가 있어서 얘기하는 건데, CNO 순환 반응을 해도 PP 반응이 일어나. 일부 태양에서도 일부 일어나긴 하네. CNO 순환 반응 일부 일어나. 근데 아무튼 1800만 켈빈 이상이 되면 CNO 순환 반응이 우세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반응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수명이 짧아지는 거고, 다행히 이제 태양의 수명은 이제 길죠. 그러니까 1800만 켈빈보다 작아서 태양이 적당한 크기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거는 그 태양의 수명을 알아보는 그 계산한 거예요. 태양의 수명 알아보는 건데,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태양의 수명을 이제 알아보면 한 100억 년 정도 된다. 그런 거야. 하이탑에만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뭐 심심하다기보다 읽어보면 재밌습니다. 뭐 말이 되는 거니까. 태양 수명이 한 100억 년 정도 된다. 그런 거 알려주는 거예요, 얘는.
그 다음에 이제 거성이 되면은 헬륨 핵융합 반응을 합니다. 헬륨 핵융합 반응을. 마찬가지로 이제 헬륨이 요런 탄소가 되면서 질량 결손이 되는 것만큼 이게 에너지로 변환돼서 나온다. 그래서 헬륨 핵융합 반응, 그 이후에 탄소 핵융합 반응 이렇게 갑니다. 수소 핵융합 반응은 주계열성. 그 다음에 이거는 중심부에서 이런 건데, 중심부에서 헬륨, 탄소, 네온, 산소, 규소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근데 주변부는 또 핵융합 반응을 또 해요. 그러니까 수소 핵융합 반응이 거성 단계에서 아예 안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거성 단계에서 만약에 헬륨 핵융합 반응 하고 있어도 중심부에서 그럼 그거 바깥층에서는 수소 핵융합 반응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밀도 주계열성일 때는 중력에 의해서 수축하는 힘과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밀어내는 내부 압력이 같기 때문에 크기가 유지가 되고, 그럴 때를 정역학 평형 상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역학 평형 상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힘의 크기가 같아가지고 크기가 유지될 때 정역학 평형 상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계열성의 자, 요거는 이제 뭐 몰랐었던 내용인데 지구원에서 이제 처음 나오는 거죠. 태양 정도면은 태양이 이게 중심부에서 핵융합 반응을 해요. 그럼 그 에너지가 복사층이라는 것을 뚫고 이렇게 나와야 돼. 근데 이게 사실 되게 오래 걸려요. 한 10,000년에서 100,000년 걸린대. 그렇게 유튜브 보니까 그런 얘기도 하던데. 여기에서 이 복사층이니까 이게 빨리 올 것 같지만 얘가 오다가 막 이렇게 자꾸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늦게 온대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복사층이니까 막 직진해서 올 것 같은데 태양 내부 이렇게 밀도가 크기 때문에 얘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겨우겨우 온대. 이렇게 에너지가 전달된대.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데 10,000년에서 100,000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유튜브에 어떤 박사님이. 그래서 아무튼 복사층이 여기 있고, 그러면 데워지면은 올라가고요, 차가워지면 내려가는 대류층이 있죠. 대류층. 복사층 다음에 대류층이 있고, 그 다음에 표면 광구지. 광구. 요렇게 되어 있는데, 태양 질량의 2배 이상이 되면은, 그러니까 이 핵도 큰 거예요. 핵이 큰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내에서도 밀도 차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대류가 일어납니다. 여기 밀도 차가 나서 대류층이 먼저. 그 다음에 여기서 복사층 거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서는 바뀐다라는 거를 알고 있으셔야 되고,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태양은 복사층, 대류층인데, 이 등치가 크면 여기서도 밀도 차가 생겨가지고요. 여기 대류층, 복사층이다. 겉부분은 왜 안 될까? 겉부분에 온도 차가 날 것 같은데, 그쵸? 읽어볼까요? 잠깐만요. 질량이 작은 별에 비해 내부 온도가 높아 복사에 의한 에너지 전달이 유세하다. 뭐 온도 차가 별로 안 난다라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 보여요. 하여튼 온도가 여기에는 이제 내부 온도가 높다라고 되어 있네요. 내부 온도가 높아 복사 에너지 전달에 우세하다. 그렇게는 되어 있네요. 하여튼 뭐 그런가 봅니다.
그리고 자, 주계열성 이후 질량이 태양 정도이면은 1억 켈빈에 도달하면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요. 그 이후에 탄소가 만들어지는데 그 이후에는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탄소까지 만들고 그 다음에 얘는 철까지 만들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터지겠죠. 터질 때 얘는 행성상 성운이 되고 얘는 초신성 폭발 이후에 중성자별이나 아니면은 블랙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백색 외성이라는 게 되어서 식네요. 흑색 외성이 된다 이렇게 써져 있네. 백색 외성 다음에 이제 백색 외성이 식어서 흑색 외성이 된다 이렇게 써져 있는데 흑색 외성을 발견할 수 있으면은 가서 광물질을 캐올 수는 있겠다. 정리하기 하고요. 원시별 단계에서는 중력 수축에 의한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어서 온도가 올라가고 주계열성 단계가 되면은 1000만 켈빈 이상이 되면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이건 질량이 큰 주계열성일수록 수소가 빨리 소모되기 때문에 수명이 짧다. 그 다음에 거성 단계 중심부 핵의 중력이 수축하고 바깥 부분에 팽창하여 별의 크기가 커지면 표면 온도가 낮아집니다. 표면 온도가 거성 단계로 진화한다.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 중심부에서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외곽 수소층에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질량이 크면은 최종적으로 철까지 만들어진다. 최종 단계 중심부 핵이 계속 수축하여 밀도가 높은 이거는 백색외성 쓰세요. 아까 그 책에는 이제 백색외성 다음 이제 흑색외성까지 나왔는데 백색외성 쓰시고 질량이 태양보다 크면은 중심부 우주공간은 흩어지고 중심부는 심하게 수축하여 중성자별 또는 블랙홀 중성자별 또는 블랙홀이 된다. 별의 에너지원 주계열성의 에너지원은 그러니까 원시별일 때는 중력 수축 에너지이고 원시별일 때는 주계열성일 때는 수소 핵융합 반응 그 다음에 이것도 쓸 게 없는 거죠. 지금 풀어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태양보다 질량이 크면은 중심부는 심하게 수축하여 중성자별이나 블랙홀이 됩니다. 별의 에너지원 주계열성의 에너지원은 수소 핵융합 반응이고 아까 여기까지 했구나. 수소 핵융합 반응이고 그 다음에 태양 질량의 2배 이상인 별은 4개의 수소 원자 핵이 융합하여 1개의 헬륨 원자핵을 만드는데 2배 이하군요. 헬륨 만들 때 PP 반응이 일어나고 양성자 반응. 근데 2배 이상이면은 CNO 순환 반응. CNO 순환 반응은 촉매 반응이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그래도 이거 해도 PP 반응이 일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우세하다라는 표현이고. 그 다음에 이런 거를 정력학 평형이라고 하죠. 정력학 평형은 이제 중력과 압력은 내부 압력인데 바깥으로 뻗어나가려는 그게 평형을 이루어서 일정한 크기가 유지되는 게 정력학 평형이 있는 거고요. 태양 질량 정도면은 복사층, 대류층으로 구성이 되고 태양의 2배 이상이 되면 대류층 다음에 복사층. 사실 이거를 뭐 잘라본 사람은 사실은 없지. 근데 뭐 관측되는 뭐 데이터라든가 뭐 그런 걸로 이제 저거를 예상하겠죠. 예. 그 다음에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의 중심부에서 무엇으로 된 핵이 존재하며 나중에 말하는 거군요. 주계열성 단계 이후 탄소로 된 핵이 존재를 하고
그다음에 질량이 매우 크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중심부에 철로 된 핵이 만들어진다. 되시죠? 파 40쪽 하나 풀고요. 풀어보십시오. 통건 거의 다 맞았는데 요 별의 최후 단계에서 평균 밀도를 비교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뭐 어떻게 썼죠? A, B, C 아 C가 제일 크다 쓴 거 맞죠? 반대로 써. 아 반대로 쓰였어요? A가 제일 크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밀도가 원래 다 커요. 다 큰데 A보다는 B가 더 크고 B보다는 C가 더 큽니다. 밀도가 다 커요. 다 밀도 크다라고 써져 있습니다. 책에 다. 근데 얘네들은 중성자별은 이거보다 더 크고 블랙홀은 밀도가 너무 크면 중력이 크거든요. 중력이 원래 중력은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고 이게 비례합니다. 질량의 곱에 비례합니다. 근데 블랙홀은 물론 큰 블랙홀도 있어요. 질량이 커가지고. 그래서 거리가 작고 질량이 크면 밀도가 커지는 건데 그래서 중력이 엄청 커요. 중력이 커서 못 빠져나오죠. 빛도 못 빠져나옵니다. 빛도. 그래서 블랙홀의 밀도가 제일 큰 거죠. 블랙홀의 밀도가 제일 큰 거예요. 밀도 크면은 중력이 커가지고 못 빠져나옵니다. 다른 거 보고 틀린 거 있나? 다른 거 없죠? 틀린 거 없죠? 여기까지 할게요.